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솔직히 나 자신이 낯설었다. 사랑이라기보다 이 사람을 더는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 누가 뭐래도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고 그게 전부였다. 이번엔 형도 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진호로 살고 싶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와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산 해운대구의 오래된 골목길,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아침, 나는 처음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 나이에 일기라니 좀 웃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몰라서요. 내 이름은 김진호, 올해 58살, 이혼한 지 딱 3개월이 됐습니다. 아저씨, 커피는 오늘도 아메리카노죠? 단골 편의점 알바생이 웃으며 묻습니다. 응, 따뜻하게. 요즘은 속도 차갑거든. 내 말에 아이는 조금 어색하게 웃었고 나는 천천히 커피를 뽑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길어요. 낮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신문을 뒤적이고 저녁이면 삼겹살 1인분 사다가 집에서 혼자 구워 먹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조용하니까 스트레스도 덜하고. 근데 어느 날 식탁 맞은편에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 지난달 그대로 멈춰 있었고요. 네.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호 씨, 그래도 재산 분할은 잘 됐잖아요. 아파트도 남았고. 이혼 조정할 때 변호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근데요, 혼자 사는 집은요,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엔 그 집에서 아내랑 아들이랑 웃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냉장고 문도 잘 안 열립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아빠 몸 조심하고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요. 카톡 프로필 사진이 작년 그대로. 일십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우울하게 살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인생 후반전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내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내 재수 씨였던 사람과의 재회로부터. 이야기는 그날 그녀에게서 받은 한 통의 메시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오빠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그날 이후 내 조용한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어쩌면 여러분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서울 마포구의 어느 초등학교 근처 작은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소리 높여 동요를 부르고 있었다. 그 안에서 검정색 가디건을 입은 한 여자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서지수, 내 동생 태수를 잃고 5년째 혼자 살아가는 내 재수 씨였다. 지수 씨, 오늘도 까만 옷이에요? 옆반 선생님이 농담처럼 말하자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습관 됐나 봐요. 다른 색 입으면 괜히 불편해서요. 그녀는 항상 검은색 옷만 입는다. 아마 아직도 태수를 떠나보낸 그날에서 마음이 멈춰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 5년 전 교통사고. 비 오는 밤. 그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오빠, 태수 오빠가 돌아왔는데 숨을 안 쉬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졌다. 아이들과 있을 땐 누구보다 밝지만 퇴근하고 나면 단칸방으로 돌아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울고 혼자 잠드는 삶. 그녀의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연락이 끊겼고 친정 식구들도 이제 좀 잊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수야, 아직 젊잖아. 새 출발해도 돼.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언니. 내가 나만 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을 몰래 들었다. 장례식 3년째 되는 날, 그녀가 친정 언니와 통화하던 걸,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남겨진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벌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만든 것도 어쩌면 우리 가족이었다. 지수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 혼자 사는 것도 걱정된다. 작년 겨울, 장모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대답 대신 웃었다고 한다. 그 웃음이 어떤 표정이었을지 나는 알 것 같았다. 서울, 해가 저문 골목어기. 지수가 퇴근하던 순간 휴대폰에 내 번호가 뜬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전화를 받는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나, 그냥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날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가장 큰 소리로 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 조용했던 인생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잊을 수 없게 만들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뉴스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 꿈속에서도 그 밤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5년 전 여름밤, 태수와 내 여동생 수진이는 함께 강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빠 차 조심해. 지금 태풍 온다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태수에게 남긴 말이 그거였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형, 나도 애 있어. 조심하지, 걱정 마.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밤 10시 43분, 내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진우 씨 되시죠? 여기 경북 응급의료센터인데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는 이미 심정지가 온 상태였고 태수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마치 잠깐 낮잠 자는 것처럼. 하지만 차는 박살났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탄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반대편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빠르게 가셨습니다. 지수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오빠, 거짓말이지? 아니지? 태수 오빠. 그녀의 절규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딸과 며느리를 동시에 잃은 여자처럼 울부짖었어요. 장례식장. 우리는 두 개의 관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장례를 먼저 치러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누구의 울음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정하다. 한날 한시에 두 가족이 무너졌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서로의 고통을 다독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지수는 모든 시선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차라리 네가 같이 죽었으면 그런 말이 아니었어도 그런 눈빛은 충분히 전해졌을 거예요. 그녀는 태수의 납골당 옆에서 잠들기를 반복했고 나는 수진이의 제삿날 매년 술에 취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둘만 시간이 멈춘 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멈춘 시계도 언젠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도 슬픔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더군요. 이제는 현실을 생각해야지. 현실, 그게 그렇게 무겁고 더러운 말인 줄 그땐 몰랐습니다. 어머님, 태수 오빠가 남긴 보험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어머니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보험금? 그건 우리 아들 거 아니야? 네가 왜 그걸 묻니? 저도 남편이자 가족을 잃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생계도 있고 네가 애라도 낳았으면 몰라. 근데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 그 말은 지수를 가슴 깊이 찔렀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어려웠던 그녀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계속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의금도 경조사비도 모두가 서로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조의금은 우리 쪽에서 썼으니까 태수 쪽은 따로 계산해야죠. 뭐?
같은 사고로 간 사람인데 무슨 계산이야. 그렇게 냉장고 안에 남은 국조차도 누구 몫인지 싸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 엄마는 울고 태수 엄마는 분노하고 지수는 침묵했죠. 결국 그날 지수는 혼자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빠, 다들 왜 이러는 걸까요? 전 그냥 같이 슬퍼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태수 오빠가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거든요. 그 후 지수는 점점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녀를 서서히 잊는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냥 외면하고 싶었던 거죠. 그녀의 상처를,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그해 추석. 장례 후 첫 명절이었고, 지수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검정색 한복 대신 옅은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낮은 목소리로 어머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제 너도 네 집으로 가봐.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나는 뭐라도 말해야겠다 싶어서 중얼거렸죠. 같이 식사라도.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스치듯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자리는 가족끼리 하는 거야. 진호야. 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 알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들고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TV도 없이 어둠 속에 있더군요. 괜찮아? 네. 원래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아프네요. 그녀는 조용히 캔맥주를 열며 말했습니다. 오빠, 애가 없다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을 다니고 한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심지어는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 집안에서 그냥 태수를 위한 장식품이었나 봐요. 애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으니 결국 남는 게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너무도 깊은 절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런 시선 속에서도 버텼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지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엔 놀람과 약간의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녀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맥주 한 캔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죠. 예. 그리고 그 무렵부터 마음속에 묻었던 감정 하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피어난 이상한 따뜻함. 그 감정이 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나도 남의 상처만 어루만질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상황에 마음이 쓰였던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겪은 일들과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중견 건설사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현장 책임자까지 올랐고 그래도 성실하게 산 인생이라 자부했죠. 하지만 딱 한 번 회사 구조조정에 내 이름이 포함됐을 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여보, 그냥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동안 너무 달려왔잖아. 아내는 처음엔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변했어요. 당신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애는 대학 가야 하는데 나도 알아. 근데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럴수록 집안 공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하고 존재 자체가 불편해지는 기분. 그리고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죠. 진호 씨, 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까지 나를 등졌습니다. 사위 노릇할 자격은 있어야지.
나이 먹고도 백수면 그냥 짐짝이지. 이혼 조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은 반반 나누고 아이는 유학 중이라 양육권도 의미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돈 없다는 이유로 남편 자리에서 밀려났고 아버지란 이름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 불 꺼진 거실에서 가끔 내가 진짜 존재하는 사람인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인간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지수에게 점점 마음이 향하게 된 게 그녀는 나처럼 외로웠고 나처럼 상처받았고 나처럼 말없이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녀 곁에 있을 때 나 자신이 좀 더 어짐 사람다운 사람단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걸까요? 나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늘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음속에 감춰두었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의 제삿날이 겹치는 7월 18일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하늘도 아는 건지 그날만 되면 꼭 비가 왔어요. 어머니는 작은 제사상을 차렸고 나는 수진이와 태수를 위한 술을 따르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시간이라 아무도 없겠거니 했죠. 근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기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진짜 오랜만이다. 그녀는 여전히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병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누구도 먼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왔구나, 앉아라. 태수도 좋아하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예전보단 부드러워졌습니다. 거실 상위에 태수와 수진이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앉은 우리 둘은 마치 과거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내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서울 아직 그대로야? 네, 똑같아요. 변한 건 저뿐이죠. 그녀는 말끝마다 미소를 붙였지만 그 눈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는요? 혼자 괜찮아요? 응, 나도 뭐, 그럭저럭.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런 말들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그녀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께 인사드리고요. 집까지 데려다 줄게. 버스 타기 애매한 시간이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우산 하나에 같이 서서 말없이 빗소리를 들으며 그 거리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 아직도 내 마음 어딘가에 살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게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소주가 최고죠. 지수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길. 비가 계속 내리던 터라 그냥 근처 포장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천막 안에 흐르는 트로트 음악,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국, 그리고 두 사람의 어색한 침묵. 어색하죠. 지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니, 그냥 좀 낯설어. 우리 이렇게 마주 앉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맞아. 장례식 이후엔 편지도 연락도 못했지. 소주잔이 몇 번 오고 가자 점점 목소리가 편해졌다. 서로가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올라왔다. 오빠, 사실 그날 병원에서 태수 오빠 마지막 얼굴 못 봤어요.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게 그렇게 후회돼요. 그냥 한 번만 얼굴이라도 만져볼 걸.
나는 조용히 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그건 네 잘못 아니야. 그땐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다. 오빠는 그날 이후 어떻게 지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사실 나도 그날 이후 누굴 제대로 본 적 없어. 수진이 없어진 이후엔 그냥 멈춰 있었던 것 같아. 우리 둘 다 제자리 걸음만 한 거네요. 지수는 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늦게나마 잘 됐네요.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얘기, 꿈 얘기, 서로가 몰랐던 작은 습관까지.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다. 오빠랑 얘기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사람 같은 기분이에요. 나도 웃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둘 다 사람답게 사는 날인가 보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속 말을 되뇌었다. 나 사실은 너랑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대신 잔을 들어 말했다. 우리 이젠 가끔씩 이렇게 마시자. 그녀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좋아요 대신 술값은 오빠가 웃음 속에 감춰진 두 사람의 진심. 그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져 갔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만났다. 포장마차에서, 카페에서, 동네 공원에서 누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린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엔 늘 선이 있었다. 눈빛이 머물다가도 먼저 피했고 손이 스치면 괜히 웃어넘겼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말했다. 오빠는 가끔 외롭다고 느껴요? 나는 대답 대신 소주잔을 들었다. 그냥 익숙해졌지.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말하는 것도. 지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전 요즘 자꾸 TV랑 대화해요. 맞아, 맞아. 이러면서 웃다가 혼자 민망해하고 그녀의 말에 나도 피식 웃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아무리 우리가 혼자라도 사람들 눈엔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을 수없이 했기 때문이다. 남들은 뭐든 말하잖아요. 형수랑 재수 씨가 붙어 다닌다고.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도 돼? 그녀는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나, 외로워.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누굴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상처받는 거야. 그녀는 잠시 멈춘 후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누구 좋아하고 기대하고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게 더 무서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엔 긴 정적이 흘렀다. 소리 없는 진심이 가득한 조용하지만 깊은 공기. 그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서로의 마음은 아주 조금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만큼 불안도 커졌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될지 그 불안함이 우리를 계속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 늦은 밤, 평소처럼 TV를 틀어놓은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띠링 소리와 함께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다. 다 그만두고 싶다. 정말이지. 다 내려놓고 그냥 사라지고 싶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일이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곧이어 도착한 또 하나의 메시지. 아, 오빠 죄송해요. 원래 이 문자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던 건데. 그녀는 당황한 듯 바로 사과했지만
그 메시지는 이미 내 가슴 깊숙한 곳에 파문을 일으켰다. 지수야, 지금 어디야? 나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집이에요. 그냥 조금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섞은 목소리였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그냥 애들 중에 한 명이 부모한테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아무것도 못해주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왜 이 일밖에 못할까요? 왜 계속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울음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수야, 너는 누구보다 잘 버티고 있고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넌 몰라.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빠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줘요? 그냥 너니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그녀도 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선 눈물이 흘렀다. 지수가 사라지고 싶다고 말한 밤. 나는 처음으로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졌다. 그날 이후로 며칠간 지수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괜히 무슨 말을 꺼내기도 조심스러웠고 그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보통은 하루 이틀이면 나 잘 있어요. 라는 메시지라도 보내던 그녀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잠잠했다.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간신히 연결됐다. 지수야, 괜찮아?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휴대폰 너머로 삼킨 울음이 그대로 내 심장에 박혔다. 지수야, 무슨 일 있었어?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다. 오빠, 나보고 집에서 나가래요. 숨이 턱 막혔다. 뭐? 누가? 어머님이요? 이젠 다 끝났으니 정리하고 나가달래요. 태수 오빠 납골함도 옮기겠다고 하시고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고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집에서 버틴 게 몇 년인데 이젠 그냥 아예 남이래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지수가 그 집을 떠나지 못한 건 미련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이었다. 남편을 잃고도 그 가족을 여전히 가족끼라 여겼던 사람이었다. 짐 싸는 내내. 자꾸 태수 오빠 웃는 얼굴이 생각나서 박스를 제대로 못 채우겠어요?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오열처럼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결심했다. 지수야,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짐이든 뭐든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혼자 할게요. 익숙하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젠 혼자 하지 마. 너 혼자 두는 거 이제 그만할 거야. 그 말은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확고했다. 그녀가 내게 처음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의무를 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가 더 이상 눈물 흘릴 공간조차 빼앗기는 모습을 난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무작정 서울행 KTX를 탔다. 있었다. 제아반 무작정 서울행 KTX를 탔다. 지수는 말리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지만 그저 짐 많지 않아요 라는 말만 남겼다. 그녀는 다 정리된 박스 2개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그녀가 너무 작아 보였다. 버스보다 기차가 낫지, 자리도 편하고 오빠가 굳이 안 와도 됐는데 혼자 보내기 싫었어.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 집 현관문 닫을 때 진짜 끝난 느낌이 들었어요. 새로 시작하자. 딱 며칠이라도 편하게 지내고 가.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작은 오피스텔
거창한 집은 아니었지만 내가 혼자 살아왔던 공간에 누군가의 온기가 퍼지는 순간 그 집이 조금 더 집 같아졌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깨끗하네요. 남자 혼자 산 집치고는 외로워서 정리라도 안 하면 더 미쳐버릴까봐. 하하. 그런 건 저도 잘 알죠. 그녀는 거실 구석에 이불을 들여다보다 말했다. 여기서 자면 되죠? 응, 내가 방에서 잘게. 괜찮아요. 저 방 쓰셔도 돼요. 아니, 손님 모셔놓고 내가 차지할 수는 없지.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불을 끄고 누웠지만 둘 다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휴대폰 불빛을 켜고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점심은 해산물 칼국수 어때? 곧바로 답장이 왔다. 좋아요. 대신 후식은 내가 쏠게요. 그 짧은 대화 속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나는 여전히 천천히 다가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주 조금씩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부산에서의 첫 아침. 눈을 떴을 때 주방에서 나는 조용한 소리, 물 끓는 주전자, 부드러운 접시 소리. 지수야. 내가 부스스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에 계란말이를 놓고 있었다. 아침밥 안 먹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속쓰리대요. 와, 계란말이 진짜 오랜만이다. 애들 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손에 익었어요. 그날부터 우리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작은 오피스텔, 방은 2개뿐, 나는 침대가 있는 방, 지수는 거실 옆 창가방에서 지내기로 했다. 그냥 룸메이트라고 생각하죠. 지수는 그렇게 선을 그었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철저하게 역할을 나눴다. 식사는 내가, 청소랑 분리수거는 오빠, 설거지는 번갈아가요 공정하게. 집안은 정돈됐고 공기도 부드러워졌다. TV는 늘 켜져 있었고 라디오도 자주 흘렀다. 지수는 식물 화분을 하나 사와서 창가에 놓았다. 이거 이름 뭐야? 다솜미요. 순한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 다솜미한테 물 주는 건 내 담당할게. 그럼 매일 아침 꼭 인사도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밤이면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가끔 거실에서 맥주 한 캔씩 나누며 하루를 정리했다. 오늘 애들한테 편지 받았어요. 선생님 없으면 밥맛이 없대요. 하, 별것도 아닌데 울컥하더라고요. 지수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걸 모르는 건 주변 사람들이 문제지. 그녀는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빠는 너무 쉽게 칭찬해요. 그래서 더 조심하게 돼요. 그 말에 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린 서로를 좋아하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기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작은 부엌, 2개의 방, 그리고 한 화분에서부터 시작됐다. 오빠, 된장이랑 두부 떨어졌어요. 지수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그럼 오늘 같이 마트 갈래? 나는 조심스레 물었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장 보는 건 원래 둘이 하는 게 효율적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 오후 집 근처 대형마트에 함께 갔다. 처음엔 어색했다. 카트를 누가 밀어야 할지, 반찬 코너에서 뭘 골라야 할지. 오빠는 무슨 반찬 좋아해요? 나는 멸치볶음이나 오징어채. 하하, 전형적인 아저씨 입맛이네요. 그럼 지수는? 저는 김무침이요. 새콤한 거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웃고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 나란히 섰다. 계산은 반반? 아니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어제 설거지 제가 몰래 넘겼잖아요. 들켰네. 그래서 오늘은 제 차례예요. 집에 돌아와 장본 재료를 정리하며 우리는 함께 주방에 섰다. 두부조림은 제가 할게요. 그럼 난 계란찜 맡을게.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지수가 부추를 다지며 흥얼거리는 소리. 이렇게 같이 밥하는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처음이야. 네? 누구랑 같이 요리하는 거. 수진이랑 있을 땐 늘 내가 늦게 들어왔고 같이 부엌에 서본 기억이 별로 없어. 지수는 놀란 듯 멈칫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앞으로 종종 해요. 저 요리하는 거 꽤 자신 있어요.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고 우리는 마주 앉아 소주 한 잔을 기울였다. 건배할까요? 무슨 이유로? 그냥 이 평범한 하루에. 좋다. 그럼 이 어색한 하루가 익숙한 하루가 되길.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이 짧고 소소한 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은 바람이 조금 샜다. 구름이 낮게 깔린 바닷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방파제를 따라 걷고 있었다. 부산엔 진짜 이렇게 바다 보면서 걷는 게 좋아요. 지수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서울에선 이런 조용한 바다는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남았나 봐. 조용한 거 말곤 별로 가진 건 없지만 그때 길 건너편에 허름하지만 유리창이 넓게 나 있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외관에 걸린 간판 바른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차오페이 헤이온 커피와 파도가 만나는 곳. 저기 카페였나 봐요. 지수가 발걸음을 멈췄다. 와, 간판 멋있다. 커피와 파도가 만나는 곳이라니. 오래된 곳 같네. 창에 먼지도 많고 안에도 텅 비어 있고. 근데 왠지 정돈하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다. 낡은 테이블 몇 개, 먼지가 쌓인 커피 머신. 하지만 바다를 등지고 있는 그 공간은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저기서 커피 마시면 진짜 힐링일 텐데. 지수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만약 우리가 운영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네? 진짜로 우리 둘 다 한 번쯤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일도, 삶도, 감정도. 지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저런 건물은 임대도 싸지 않을까요? 직접 알아볼까? 그럴까요? 우리 진짜로 뭔가 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너무 늦은 인생 아니야. 뭔가 시작해도 될 나이야. 지수는 작게 웃었다. 왠지 오늘 좀 설레네요. 그 바닷바람 속에서 우린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를 함께 상상하게 되었다. 지수는 유리창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진짜 작은 카페 되면 좋겠다, 그치?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냥 상상해 본 거야. 이 창가에 테이블 몇 개 놓고 커피향 퍼지면 사람들 와서 바다 보며 앉아 있고. 지수는 가만히 웃었다. 그 상상 저도 방금 했어요. 카페 이름도 떠올렸는데 벌써? 따순 바람. 따뜻한 바람처럼 머물다 가는 곳.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와, 진짜 예쁘다. 지수답다. 근데 우리 그런 거 해도 될까요? 우린 자영업 경험도 없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경험이 없으니까 더 잘할 수도 있어. 우린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봤잖아. 그러니까 뭐든 천천히 소중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진심이네요, 오빠.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제일 진심이야. 그럼 우리 한번 진짜 알아보죠. 임대 조건도 내부 구조도 안 되면 말고. 되면 그건 운명.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 순간 나는 내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 따순 바람,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았다. 이제 우리 둘만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려는 느낌이었다. 우리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근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 사이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이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응? 나 사실 빵 굽는 거 좋아해요.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대학교 때 잠깐 제과제빵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그땐 진짜 행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근데 그만뒀어요. 엄마가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하셨고, 태수 오빠도 그냥 취미로만 하라고 했거든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수의 목소리엔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아무도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너도 믿게 된 거야? 너 자신이 못할 거라고? 그녀는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수야, 난 믿어.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작게 웃었다. 오빠는 항상 제 편이에요. 그럼 내가 왜 같이 카페 하자고 했겠어? 네가 굽는 빵, 내가 가장 먼저 먹고 싶어서. 그 말에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진짜 그렇게 말하면 나 진짜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해. 한 번쯤은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너 자신의 꿈으로 살아봐도 되잖아.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구운 첫 번째 빵을 내가 가장 먼저 먹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맛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할 거라는 것도. 그날 이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카페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커피 바리스타 배워볼까? 그럼 저는 주말마다 집에서 시나몬롤 연습해 볼게요. 그저 말만으로도 설렘이 가득한 하루하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우편함에 도착한 등기 우편. 보낸 사람은 태수와 수진의 이름이 함께 적힌 생명보험사였다. 이거 뭐지? 나는 봉투를 뜯으며 말했다. 지수는 손을 멈추고 바라봤다. 편지 안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통장 입금 명세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고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최종 보험금 잔여액을 재심사 결과에 따라 송금하였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덮고 숨을 삼켰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양쪽 가족이 다투고 정리 못했던 거. 회사 쪽에서 새로 정리했나 봐. 금액은 생각보다 컸다. 카페 임대 보증금과 인테리어 기본 비용으로 충분한 정도. 지수는 말없이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이거 그냥 우리 써도 될까요? 왜 안 돼?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해도 되나?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돈은 네가 받아야 했던 거야. 누구보다 오래 슬퍼했고 누구보다 책임졌잖아.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돈 태수 오빠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해봐라고 남긴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그럼 이제 해보자. 지수, 네가 구운 빵으로 가득한 다순바람이라는 이름의 카페. 그 순간 지수는 처음으로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돈은 그저 돈이 아니었다. 과거의 눈물 위에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마지막 연필 한 자루 같았다. 이제 우리는 그 연필로 우리만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진짜 할 거야? 나는 문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래 닫혀있던 카페 하은의 낡은 철문. 지수는 가방에서 새로 받은 열쇠를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 거예요. 조금은 오래됐지만 충분히 예뻐질 수 있어요. 그 순간 우린 마치 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바다를 품은 창, 먼지투성이의 바닥, 낡은 의자와 깨진 커피잔들, 모든 것이 시작 같았다. 며칠 후 소식이 주변에 퍼졌다. 그 반응은 생각보다 차가웠다. 나이 들어서 무슨 장사야?
둘이 뭐야? 룸메이트라더니 카페까지? 요즘 같은 시대에 카페? 벌써 망할 준비하나 봐.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말렸다. 지수야, 그냥 서울 와. 그 남자랑 무슨 꿈 같은 소리야. 형,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 나이에 무슨 커피 장사야. 집에서 조용히 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웃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지수는 새벽마다 일어나 빵을 구웠고 나는 목장갑을 끼고 인테리어 공사장 한가운데에 섰다. 카페의 냄새가 중요하다잖아. 창문 앞에 로즈마리 화분 놓을까? 좋아요. 커피 향이랑 허브 향 섞이면 진짜 힐링이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밤엔 파스 냄새에 둘러싸였지만 지수는 웃었고 나도 웃을 수 있었다. 오빠 만약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망한 김에 둘이 여행이나 갈까? 하하, 진짜 이상하게 믿음이 가네요. 믿지 않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그게 아마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자 가장 큰 용기였던 것 같다. 간판을 만들어야 했다. 이름을 정하지 못한 채 한참을 고민했다. 벽지도 바꿨고 메뉴도 대충 구상했는데 정작 이름 하나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수와 함께 바닷가를 걷다가 나는 불쑥 물었다. 우리 카페 이름 아직 못 정했지? 타순바람도 좋긴 했는데 뭔가 더 우리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그녀는 바다를 가리켰다. 저 파도 계속 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지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겪었던 상처도 떠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 어딘가로 다시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싫기도 한데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회파, 화이버, 어때? 돌아오는 파도, 지수 내 말처럼 모든 건 다시 돌아오니까 지수의 눈이 커졌다. 회파, 예쁘다. 처음 듣는 단어 같은데 익숙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정했다. 카페 회파, 바다를 닮은 이름,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희망을 담은 두 글자. 며칠 후, 우리는 직접 만든 나무 간판을 카페 출입문 위에 달았다. 망치로 못을 박을 때마다 이름에 담긴 기억들이 가슴 깊이 울렸다. 이름만 봐도 울컥하네요. 지수가 간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여기가 그냥 가게가 아니라 우리 둘의 이야기 시작점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며 말했다. 회파는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텅 빈 카페 한가운데 앉아 작은 초 하나 켜고 작은 건배를 했다. 과거에게 안녕, 그리고 새로운 우리에게 환영. 문을 연 첫날,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새벽부터 준비했다. 지수는 정성껏 시나몬롤을 굽고 나는 커피 원두를 손질하며 기계 세팅을 반복했다. 오픈 축하해요. 근처 미용실 사장님이 첫 손님이었다. 꽃 한 다발을 들고 와서 시나몬롤 하나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그러나 그녀는 첫 모금을 마시고 살짝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커피가 조금 너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을 한 입 먹고는 물컵을 찾았다. 이거 좀 퍽퍽하네요. 음료 없이 먹기 힘들어요. 지수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직 좀 서툴러서요. 다음에 더 맛있게 준비해 볼게요. 그날 이후로도 손님은 하루에 2~3명, 많아야 5명. 그리고 공통된 피드백은 이랬다. 커피 향이 별로 안 나요. 빵이 마른 느낌이에요. 인테리어는 예쁜데 맛이 애매하네요. 밤마다 우리는 조용히 주방에 앉아 있었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며 말했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그냥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른 건데.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잖아. 우리가 바리스타도 아니고 제빵사도 아니고
근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게 대단한 거야.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근데 자꾸 미안해져요. 오빠까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수야, 이건 우리 가게야. 잘 되면 우리 둘 다 좋은 거고, 안 되면 다시 같이 배우면 되지. 그날 밤, 우리는 작은 결심을 했다. 지수는 다시 제빵학원 등록을 했고, 나는 주말마다 커피 클래스에 나가기로 했다. 누군가는 실패라고 말했겠지만, 우리에겐 진짜 시작이었다. 원두는 볶은 날로부터 3일 후가 가장 좋아요. 에그타르트 반죽은 절대 오래 치대지 말 것. 요즘 우리 집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카페 마스터로 가득했다. 나는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라떼 아트를 연습했고, 지수는 키친 타이머를 3번씩 확인하며 크림을 올렸다가 내렸다. 이거 봐요. 이 크림 어때요? 지수가 설레는 얼굴로 내게 물었다. 진짜 제과점 거 같다. 이젠 겉모습은 걱정 없네. 맛은 아직 좀 더 연습해야겠지만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아 거품기로 우유를 돌리며 말했다. 지수야, 나 사실 요즘 밤마다 유튜브 보면서 커피 수업 듣고 있어. 정말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공부 중. 지수는 놀라면서도 눈이 반짝였다. 오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냥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래 앉아있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작은 부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꿈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알아주진 않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빛나는 노력의 순간이었다. 새벽이 다 되어도 빵 굽는 냄새와 커피 스팀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밤,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이유, 아마 서로를 믿기 때문이겠지. 우린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오후였다. 카페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지수는 갓 구운 카스텔라를 식히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비가 언제쯤 멈출까? 그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레 들어오셨다.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만 비 좀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르신. 여기 따뜻한 자리 앉으세요. 나는 급히 수건을 건네고 지수는 따뜻한 생강차를 내왔다. 할머니는 한참을 손을 비비며 앉아 있다가 카운터 옆에 놓인 빵을 보셨다. 이건 뭐요? 직접 만든 건가? 네, 오늘 아침에 구운 거예요. 한 조각 드셔보실래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카스텔라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 건넸다. 할머니는 포크 없이 손으로 작게 떼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씹으셨다. 이거 옛날에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네요. 그 한마디에 지수는 눈이 커졌고 나는 숨을 멈춘 듯 가만히 바라봤다. 진짜 맛있어요? 요즘은 다들 너무 달고 기계 같기만 한데 이건 마음이 들어가 있네. 지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이에요. 처음 누가 저한테 맛있다고 말해줬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 빵 팔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구먼. 그 마음 그대로 하면 손님들 금방 줄 설 거야. 그날 지수는 주방으로 들어가 혼자 울었다. 나는 조용히 뒤에서 그녀가 등을 돌리고 훌쩍이는 걸 지켜봤다. 단 한 명의 손님.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겐 가장 많은 위로를 받은 날이었다. 며칠 뒤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화려한 모자를 쓴 또 다른 할머니가 팔짱을 끼고 있었다. 여기가 그 집이야.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카스텔라 맛있던데. 어머, 여기였구먼.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드렸다. 또 오셨네요, 어르신. 아이고, 내가 안 올 수가 있어야지. 이 친구가 요즘 뭐든 못 먹는다길래. 여기 빵은 진짜 괜찮다고 데려왔어요. 여지수는 놀란 눈으로 반갑게 웃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단호박 파운드 케이크 구웠어요. 그럼 그거 하나랑 저번에 그 촉촉한 것도 하나 줘봐요. 그날 이후 신기하게도 노인분들이 하나둘씩 카페로 오기 시작했다. 여기 빵이 소화가 잘 돼요. 여긴 커피 말고도 유자차도 직접 끓인대요. 무엇보다 조용해서 좋아. 바다 보면서 이야기하기 딱이야. 특히 목요일 오전엔 근처 경로당 모임 끝나고 단체 손님처럼 10명이 몰려오기도 했다. 우린 여기 애칭도 붙였어요. 할매 힐링 카페 어때요?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 너무 좋아요. 나는 조용히 계산대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맛있는 빵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불러오네. SNS도 광고도 이벤트도 없었지만 그 따뜻한 입소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가게를 살리고 있었다. 지수는 어느 날 밤 내게 조용히 물었다. 오빠, 혹시 우리가 조금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지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카페 회파는 어르신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그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 빵집 말이야. 그 할머니도 울었대. 토요일 오전 10시. 아직 점심도 안 됐는데 카페 안은 이미 가득했다. 창가 자리에는 큰 돋보기를 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고 구석 테이블에는 동그랗게 모인 할머니 셋이 손뜨개질을 하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 어릴 땐 말이야. 부산역 앞에 카페 한 군데 있었는데 그땐 커피 한 잔에 10원이었어. 10원? 세상에. 난 그때 설탕물도 사치였지.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려놓았다. 추우실까 봐요? 유자 더 넣었어요. 어머, 센스쟁이야. 이 집은 참 마음이 곱다니까. 나도 카운터 안에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군가는 이걸 단지 손님이 많아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한테는 그 이상이었다. 이곳은 어느새 외로운 어르신들이 하루 한 번 찾아와 따뜻한 말을 나누는 기억의 안식처가 돼 있었다. 여긴 그냥 카페가 아니라 추억 도서관이야. 할머니 한 분이 그렇게 말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잊고 살던 한 페이지가 있었고 그 페이지가 이 조용한 카페 안에서 조용히 다시 펼쳐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수가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오빠,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나는 조용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린 지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중이야. 그 순간 문이 또다시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다. 여기 회파 맞죠? 친구가 여기 빵 먹고 눈물 났다길래 궁금해서 와봤어요. 지수와 나는 눈이 마주치자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아닌 하루들이 이제 우리에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혼자 살면 제일 서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수가 나를 바라봤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작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우리 그냥 이곳을 더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며칠 후 카페 한쪽 벽에 작은 포스터 하나가 붙었다. 회파 세음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시를 읽고 싶은 누구나 기타 연주도 환영. 혼자여도 괜찮아요. 여기선 같이 해요. 처음엔 조용했다. 그런데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모여들었다. 과부가 된 지 8년 된 할머니는
자신이 쓴 짧은 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바람이 차서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 바람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누군가의 밤을 덜 쓸쓸하게 만드는 공간. 그날 이후 회파는 더 이상 그냥 카페가 아니었다. 혼자 살고, 혼자 먹고, 혼자 울던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조용한 등불 같은 곳이 되었다. 그리고 그 등불 아래 나와 지수도 조금씩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주임님, 커피 주문 들어왔어요. 네, 네, 지금 갑니다. 지수는 요즘 나를 그렇게 부른다. 주임님이라니 어디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왜 자꾸 주임님이야? 그냥 이름 부르면 되지. 아니요, 우리 가게 주임님이잖아요. 운영, 회계, 청소, 수리까지 전부 맡고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민망하게 웃었다. 주임님 스타일은 좀 특이하긴 해요. 왜? 엉뚱하고 느리고 가끔은 덜렁대는데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따뜻해져요. 지수는 내 손에 붙은 반창고를 살피며 말했다. 어제도 전등 하나 바꾸다가 세 군데를 다쳐오셨죠. 아, 그건 좀 전쟁 같았어.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고 지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다. 어릴 땐 동생보다 항상 뒤처졌고 결혼 생활도 지키지 못한 남자였고 지금은 겨우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수는 그런 나를 주임님이라 부르며 은근히 의지했다. 오빠가 있어서 이 공간이 더 안정감 있어요. 뭔가 괜찮을 거야 같은 느낌? 그 말은 나에게는 세상 어떤 직함보다 따뜻했다. 그날 밤 지수는 나 몰래 메모를 하나 계산대에 붙여놨다. 우리 가게의 든든한 주임님께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의 어설픈 따뜻함이 이 공간을 살아있게 만들어요. 지수 드림. 나는 그 메모를 조용히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진짜 주임답게 살아야겠네. 오늘은 좀 마시자, 오빠. 지수가 작은 소주병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무슨 날이야? 그냥 수고했으니까. 우리 작은 테이블 위에 마른 안주 몇 가지와 소주 한 병. 우리는 늦은 밤 카페 마감 후 조용히 잔을 부딪혔다. 주임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 씨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제법 제빵사 같더라. 칭찬이야. 당연하지. 우리 카스텔라 요즘 인기 많잖아. 잔이 오갈수록 서로의 말도 점점 진심에 가까워졌다. 오빠는 후회 안 해요? 뭐를 이렇게 다시 혼자서 살아가는 거. 나는 잠시 잔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예전엔 많이 후회했지. 근데 요즘은 그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된 것 같아.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비웠다. 나도요. 가끔 너무 외롭고 무너질 것 같을 땐 이 가게 생각하면서 버텨요. 그리고 오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 없이 숨소리만 남은 공간에서 나는 지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숨결 가까이에 닿으려는 순간, 지수야, 나는 조용히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지수는 살짝 눈을 감고 작게 말했다. 미안해요. 아냐, 우린 지금 서로한테 너무 소중하니까 천천히 가자.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게 사랑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거리는 우리를 더 깊게 이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일찍 눈을 떴다. 부엌에 나가자. 이미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반죽을 치대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 내 잠이 안 와서요. 짧은 침묵. 어제 밤 이야기는 서로 입에 담지 않았다. 나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괜히 커피 머신 쪽으로 몸을 돌렸다. 오늘 뭘 구워? 그냥 기본 파운드. 비 올 것 같아서 따뜻한 게 나을 듯 해서요. 지수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공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의도적으로 바빴다. 나는 원두를 3번이나 재정리했고, 지수는 유자청을 닦고 또 닦았다. 주임님, 재고 정리는 다 했어요? 응, 빵 진열은 끝났지. 네. 그럼 오늘 메뉴판은 제가 적을게요. 아무렇지 않은 척 프로답게 대화했지만 서로의 말끝에 작은 떨림이 있었다. 저녁 무렵 카페가 잠시 한산해졌을 때 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네, 어제 일 그냥 모른 척 할까? 지수는 내 얼굴을 처음으로 바라봤다. 그 눈엔 살짝 붉어진 기운이 있었다. 저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천천히 가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지금 이 공기 괜찮아. 우리가 서로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잖아. 그녀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쩌죠? 오늘 오빠 얼굴 하루 종일 너무 의식됐어요. 나도 웃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감정은 감출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다는 걸. 그리고 우리 둘은 지금 아주 조용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걸. 어느 저녁 마감을 앞두고 카페 조명이 따뜻하게 퍼지는 그 시간. 지수가 갑자기 내 앞에 앉았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오빠, 나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동네 사람들 시선이 조금씩 부담돼요. 지수는 손끝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다. 가게에 와서 둘이 같이 산다며. 혹시 재혼할 사이야? 이런 말들을 그냥 툭툭 던져요. 웃으면서 말하지만 마음에 남아요.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마음이 이해됐다. 그녀가 지키려는 조심스러움도 그래도 같이 지내는 게 나에겐 큰 위안이었는데 저도 그래요. 오빠랑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근데 오빠까지 뒷말 듣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게 맞는 거겠지. 지수는 눈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신 나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일주일에 3번은 저녁 먹으러 와. 주임이니까 출근도 해야 하고. 지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웃었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지수의 방 전등이 꺼진 후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조금 떨어져 주는 걸 의미할 때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지수가 짐을 싸서 임시로 얻은 원룸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카페 마감 후 나는 저녁을 들고 그녀의 집 앞에 섰다. 회파 정식 배달 왔습니다. 지수는 살짝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오빠, 약속했잖아. 주임님은 출근도 시켜야 하고 저녁도 먹여야 한다고.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불고기, 김치전, 그리고 직접 담근 유자차.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왜 왔어요? 그냥 밥만 먹으러 온 거예요?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수야, 네. 나나, 너 좋아해.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는 말을 이었다.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어. 아마 같이 카페 꾸미기 시작하고 밤마다 조용히 웃던 너 보면서 마음이 자랐던 것 같아.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근데 말이야, 나 그 마음 절대 강요 안 할게. 지금 네가 불편하거나 부담스럽다면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할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너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지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 말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가진다가 아니라 존중한다는 의미로 더 깊어지는 것임을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카페 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다. 지수가 쓰던 방 문도 활짝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엔 작은 종이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가만히 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들었다. 오빠, 정 갑니다. 조금 멀리, 조금 조용한 곳으로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혹시 오빠가 그때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기다려주세요. 제가 돌아올게요. 지수, 나는 그 쪽지를 붙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지수가 간다는 말, 그 어떤 전조도 없었다. 어제까지도 평소처럼 웃고 빵 굽고 차를 따랐는데 나는 문득 지수가 자주 앉던 테이블로 걸어갔다. 그녀가 좋아하던 유자차 향이 아직도 은은히 남아 있었다. 그래, 기다릴게. 나는 작게 중얼이며 그 쪽지를 내 지갑 깊숙한 곳에 접어넣었다. 그날 이후 회파는 여전히 문을 열었고 손님은 여전했고 나는 여전히 주임님이었다. 하지만 단 하나, 모든 하루의 끝에는 그녀의 빈자리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생겼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나는 희망이라 부르기로 했다. 왜냐하면 지수가 남긴 마지막 문장 속엔 분명히 돌아온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날 이후 회파는 여전히 문을 열었다. 간판도 그대로, 메뉴도 그대로, 배경음악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손님들은 금세 눈치챘다. 커피가 좀 오늘따라 쓰네. 케이크가 퍽퍽해졌어요. 지수 선생님은 어디 갔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잠시 휴식 중이에요. 하지만 내 안에선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커피는 매일같이 내 손에서 쏟아졌고 계량은 틀리고 타이머는 울리기 전에 멈췄다. 지수가 남기던 작은 메모. 오늘 원두 살짝 가볍게 내려요. 버터는 오늘 컨디션 좋아요. 이런 디테일한 손길이 사라지자 회파는 점점 공간이 아니라 가게가 되어갔다.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임님, 지수 씨 없으니까 여기 공기까지 맛이 없네요. 나는 웃었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혼자 운영하는 카페는 생각보다 조용했고 생각보다 길었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밤이 되면 나는 혼자 테이블을 닦으며 문득 그녀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다.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로 향하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지수야, 돌아온다고 했지. 그 말 아직 유효한 거지? 비 내리던 오후 가게엔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유리창 너머 흐릿한 바다를 보며 커피잔을 닦고 있었다. 그때 낯선 여자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머리가 짧고 노트북 가방을 든 약간은 예술가 느낌이 나는 사람이었다. 여기 창가 자리 괜찮을까요? 네, 앉으세요. 그녀는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다 유자차를 시켰다. 그리고는 노트북을 꺼내 조용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나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사장님, 여기 혼자 운영하세요? 네, 원래 둘이 했는데 지금은 혼자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가 뭔가 사람을 멈추게 하네요. 이 공간이요. 기다림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말없이 웃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계속 타자를 쳤다. 그녀가 떠난 다음 날 갑자기 카페에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기 기다리는 남자 카페 맞아요? 그 기사 보고 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누군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딱 조용한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한 남자의 이야기. 그곳은 단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그녀는 여행 블로거였다. 팔로워 수만 명, 감성 글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그날 이후
사람들은 커피보다 이야기를 마시러 왔다. 그리고 모두 그 빈 의자 하나를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남겼다. 그녀가 돌아오길, 그리고 그 남자의 기다림이 끝나길, 그 글이 퍼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회파에는 매일같이 낯선 얼굴들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서울, 대구,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기사 보고 왔어요? 여기 진짜 그 남자분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각자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셨다. 어떤 이는 혼잣말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고 어떤 이는 조용히 지수의 빈자리에 편지를 써놓고 갔다. 여기 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져요. 저도 누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곳 덕분에 용기 냈어요. 사장님, 지수 씨는 꼭 돌아올 거예요. 이 카페에 온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가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끔 웃었고 가끔 울었다. 카페는 어느새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기다림을 아는 사람들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그리고 매일 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좋아했던 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놓고 말없이 바다 쪽 문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 문이 열릴까봐, 혹시라도 그 목소리가 들릴까봐. 요즘 회파는 말 그대로 핫플이었다. 여행객들은 줄을 서서 창가 자리를 기다렸고 SNS에는 기다리는 남자의 카플한 해시태그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방송국에서 연락도 왔고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지만 나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야기로 꾸며진 가게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카운터 서랍 안, 나는 여전히 작은 천 하나를 보관하고 있다. 흰색 리넨 소재, 모서리에 연한 자수로 모지라는 이니셜이 박힌 손수건. 지수가 떠나던 날, 방 청소를 하다 그 손수건을 발견했다. 책상 아래 조용히 떨어져 있던 그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접어 내 일기장 속에 끼워 두었다. 가끔 혼자 마감하고 앉아 그 손수건을 꺼내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는다. 지금 어디쯤 있을까? 혹시 이 손수건 생각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을까?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사장님, 이젠 잊어도 될 만큼 성공했잖아요. 그분 안 돌아오면 다른 삶 시작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웃기만 한다. 왜냐하면 성공이든 새로운 인연이든 내 마음 안에는 여전히 유자차 향 가득한 그날 밤의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손수건을 펼쳐본 그 순간들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힘을 얻었다. 기다림이란 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창밖 바다는 회색으로 물들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익숙하게 창가 쪽을 바라봤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녀가 떠난 그날처럼 그 순간 문 앞에 우산 없이 선 누군가의 실루엣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흠칫 놀라 나는 걸음을 멈췄고 그 사람은 천천히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다. 문이 열렸다. 바람과 함께 젖은 공기, 그리고 그녀, 지수였다. 머리는 젖었고 옷은 비에 다 젖어 있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나를 향해 있었다. 오빠, 그녀가 작게 입을 열었다. 늦었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숨이 멎을 듯 했다. 그 어떤 대사도 준비되지 않았던 순간, 오빠, 나 돌아와도 될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손에 있던 하얀 손수건을 펼쳐 보였다. 이거 네가 놓고 간 거야. 지수는 그것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우산을 벗겨냈다.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미안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비는 계속 내렸고 카페 안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예전처럼 에티오피아 원두, 물온도 92도, 3분 드립. 지수는 조용히 내 동작을 바라봤다. 마치 예전 그날처럼 우리 둘만 있는 오후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 앞에 유자차와 따끈한 호두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을 놓았다. 마셔봐. 응. 지수는 머뭇거리며 포크를 들어 조각을 입에 넣었다. 잠시 눈을 감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때 그 맛이다. 그래, 변한 거 없어.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맛은 그대로야. 다만 네가 없어 외로웠을 뿐이야. 지수는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떠났던 그 시간 매일 후회했어요. 알아. 하지만 잘 돌아왔잖아. 그 순간 카페 안에 흐르던 잔잔한 재즈 음악이 유독 크게 들렸다.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잔을 들었다. 커피는 여전히 쓰고 케이크는 여전히 달콤했다. 그 차이는 이제 우리 둘이 함께라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날 저녁 카페 영업을 마친 우리는 늘 그렇듯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다. 지수는 바닥을 쓸고 나는 커피 머신을 닦았다. 그 어떤 말도 없었지만 공기 속엔 묘한 따뜻함이 흘렀다. 마치 오래된 음악처럼 익숙하고 잔잔하게 정리를 끝내고 우리는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에선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고 빗물은 멈춘 듯 고요했다. 나는 천천히 지수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란 듯 잠깐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감싸 쥐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저 그렇게 우리의 손끝은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을 전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손은 놓지 않았다. 지수는 작게 웃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말로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린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격정이 아니라 늦은 사랑의 단단함으로 지수가 돌아온 지 보름쯤 지났을까. 카페 회판은 다시 따뜻해졌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조심스레 말했다. 오빠, 우리 한 번쯤 잃어본 사람들만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잃어본 사람들, 가족이든 연인이든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들 말이에요. 누군가와 나눌 곳이 없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꺼내볼 수 있는 자리요. 그 말에 나는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카페 회파에서는 잃어본 사람들의 밤이라는 이름의 작은 모임이 시작됐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첫 번째 마이크를 잡은 중년 남성은 딸을 떠나보낸 이야기를 울음 섞인 목소리로 꺼냈다. 그 다음은 할머니, 남편을 요양원에서 잃고 10년째 사진만 바라보고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 젊은 여성은 사랑했던 사람의 외도로 무너졌던 시간들을 고백했다. 지수는 작은 메모장에 하나하나의 말을 적어가며 그들의 눈을 맞췄다. 나는 커피를 따르고 조용히 호두 파운드를 잘랐다. 그날 밤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많았던 건 위로였다. 한 할머니가 나가면서 말했다. 여긴 커피 맛도 좋지만 사람 맛이 더 좋아요.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회파, 이제는 단지 기다림의 공간이 아닌 잃은 자들이 서로를 안아주는 작은 품이 되어 있었다. 잃어본 사람들의 밤, 세 번째 모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참석자들은 익숙한 얼굴이었고 작은 웃음 속에 묘한 따뜻함이 흘렀다. 마이크를 잡은 건 평소 과묵했던 70세의 박노인, 회색 모자를 벗고 작게 인사한 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저는 아내를 15년 전에 먼저 보냈습니다. 모두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울렸다. 그 후로 그냥 그렇게 살았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도 죽지도 못하고. 그는 커피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해졌어요. 카페에 와서 여기 분위기를 느끼다 보니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도 다시 사랑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카페 안에 공기가 멎은 듯 했다. 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근데요, 창피하잖아요. 이 나이에? 아들, 손주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누가 비웃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사랑의 나이는 없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뭔가를 잃어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라도 마음껏 원하셔도 돼요. 내가 마이크를 받아들고 덧붙였다. 진심으로요. 누군가를 향한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요. 박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살면서 처음으로 이 나이에 사랑 얘기 꺼내봤어요. 그날 밤, 회파는 사랑을 기억하는 공간에서 사랑을 시작하는 공간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 박노인의 고백이 끝난 뒤 카페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꺼낸 것이었으니까. 그때 지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사실 저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신 나한테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매일을 버티듯 살았고 늘 혼자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나를 힐끔 바라봤다. 나는 눈을 맞추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제 옆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준 사람. 사람들의 눈이 다시 나에게 향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지수는 말을 이었다. 제가 도망치듯 떠났을 때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매일 커피를 내리고 제가 만든 빵이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지수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다. 그래서요. 저도 무서웠지만 그 기다림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카페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모두가 그 박수는 지수와 나를 위한 것이자 박노인을 위한 응원이었고 자신을 위한 위로이기도 했다. 그날 밤 회파는 사랑을 고백하는 용기로 한층 더 깊어진 공간이 되었다. 며칠 뒤 카페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목에 목걸이형 마이크를 찬 채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회파 맞죠? 네. 그런데요? 저는 KTV 취재기자입니다. 혹시 사장님 두 분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지수와 나는 눈을 마주쳤다. 인터뷰라니. 우리는 당황했지만 기자는 따뜻한 미소로 말을 이었다. 블로그에서 본 글을 계기로 여기 와봤어요. 기다리는 남자와 돌아온 여자 이야기도 잃어본 사람들의 모임도요.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질문을 던졌다. 이 카페는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이 기억이고 누군가에겐 희망이더라고요. 그 둘 사이를 잇는 곳이 되길 바랐어요. 지수도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마음이 부서졌던 분이라면 여기서 잠시 쉬어가셨으면 했어요. 며칠 후 KTV 뉴스에 부서진 마음들의 카페 회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화면 속에서 박노인의 고백, 지수의 이야기, 조용히 손을 맞잡은 우리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이 카페 가보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앉아보고 싶다. 부서졌던 나도 치유받고 싶다. 댓글들이 넘쳐났고 하루 사이 예약이 폭주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커피, 같은 케이크를 내놨지만 이제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주 전화벨이 울렸다. 그 목소리는 익숙하고 낯설 만큼 날카로웠다. 형, 지수랑 같이 사는 거 사실이야. 동생의 음성 너머로 기류가 서늘하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응, 같이 지낸 지 꽤 됐어. 잠시 침묵. 그리고 폭발하듯 쏟아지는 말. 형, 정신 나간 거야? 형은 우리 누나 남편이었고, 지수는 내 동생 며느리야. 이게 말이 돼? 세상이 다 알게 됐다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누구도 계획한 게 아니야. 그냥 서로에게 조용히 기대다 보니 마음이 생긴 거야. 그날 저녁, 지수도 전화를 받았다. 너, 이게 가족한테 할 짓이냐? 우리 오빠가 죽고 겨우 5년 지났는데 형님이랑 눈 맞아. 형님의 큰딸, 지수의 조카였다. 지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지수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그냥 사랑한 것뿐인데. 며칠 뒤 가족들이 직접 카페로 찾아왔다. 거기서 우리는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침묵 속에선 긍정 없는 논리를 마주해야 했다. 그건 도덕이 아니야. 그냥 내들 기준의 편견일 뿐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들에겐 우리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카페 문을 닫았다. 손님들에겐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비라고 알렸지만 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날이었다. 회파를 잠시 닫은 날, 지수는 가족의 버스를 턱 밑에서 맞았다. 어머니,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집 감정 다 훔쳐갔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제 역할이나 해.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냐. 조카, 당신이 마음이 너무 없었으면 그런 자리로 간 사람이랑 무슨 사랑이야. 집안에 모욕을 끌어왔어. 할머니, 너 정신 차려라. 형님 시신도 못 지키고 지금은 이런 꼴? 지수는 말렸지만 눈물은 말보다 먼저 터져나왔다. 나는 문 밖에서 이 모든 걸 바라보다가 두려웠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지수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했다. 전 같이 아파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변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간 뒤 돌아서며 단호히 말했다. 회파 안에는 그냥 커피랑 케이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걸 지키겠다 했잖아요. 저 절대 내 마음 빼앗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현관문이 꽝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카페뿐 아니라 지수의 마음도 지킬 차례였다. 지수가 상처받고 떠난 다음 날,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카페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전처의 오빠, 즉 나의 전처 형님이 화를 잔뜩 담은 얼굴로 들어왔다. 이게 인간이냐? 그의 첫 마디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놓고 고개를 들었다. 형, 말해봐. 어떻게 지수 같은 애한테 마음을 주냐? 형수 죽고 나서 쟤도 혼자 힘들게 살았는데 형은 그걸 기회로 봤냐? 나는 차분히 말했다. 기회라니. 그렇게 보였다면 미안하다. 난 그저 같이 아팠던 사람과 같이 웃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더 분노했다. 젊은 과부 하나 꼬셔서 뭘 얻고 싶었던 건데 지수한테 뭐 줄 수 있냐? 형, 가진 것도 없잖아.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다. 정말 나는 가진 게 없었다.
지수에게는 아무것도. 그래도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난 가진 거 없다. 돈도, 집도, 미래도. 그런데 지수가 웃을 때 내 마음은 매일 커졌어. 그 애가 혼자일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애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싶었어.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덧붙였다.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서 있다가 한숨을 푹 내쉬고 말없이 돌아섰다. 남겨진 나는 텅 빈 카페 한가운데 서서 지수의 자리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수야, 내가 널 이용했다는 말을 듣더라도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사실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지수는 손에 커다란 여행 가방을 쥐고 있었고, 나는 내 지갑 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그 열쇠는 카페 회파의 정문 열쇠였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지수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일 수 있어. 사랑이 죄가 되는 공간에 우릴 가둬둘 순 없잖아.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우리 잠시 이 파도에서 벗어나요. 그날 밤 우리는 카페 안을 정리하고 조용히 편지를 한 장 남겼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회파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저희는 잠시 이곳을 비웁니다. 이곳에서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바다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언젠가 누군가의 따뜻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회파의 두 마음. 우리는 그 열쇠를 편지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카페를 둘러봤다. 텅 빈 테이블들, 향이 가득 남은 주방, 그리고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 포스트잇들이 붙은 벽. 모든 게 여전히 따뜻했지만 지켜낼 수는 없었다. 문을 닫고 바닷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나가는 길. 나는 조용히 지수에게 말했다.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녀는 바람에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작게 대답했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기차역 대합실 비좁은 벤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흐리고 사람들의 눈길은 우리를 지나쳤지만 닿지는 않았다. 형부, 지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정말 틀린 걸까요? 나는 머리를 잠시 기대다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다만 사람들이 기대한 삶을 살지 않았을 뿐이야. 지수는 커피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누군가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윤리라는 말로 우리를 재단하려 하지만 내 마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나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형제의 아내였다는 과거가 내 진심보다 크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지.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맞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빼앗은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잃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도 망설임 없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기차역의 소음이 멀어지고 세상은 조금 더 단순해졌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우린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사랑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사랑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낸 거야.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살아봐요. 사랑받기 위해 남들처럼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거제도에 있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닌 익숙하지 않은 풍경 속 누군가에겐 그저 섬이지만 우리에게는 처음부터 다시가 가능한 유일한 장소였다. 지수는 모래사장을 밟으며 웃었다. 여기선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형부도 나도 그냥 둘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기준이니까. 우리는 오래된 주택 하나를 작게 리모델링했다. 간판도 걸지 않았다. 메뉴판은 손글씨, 인터넷 등록도 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는 사람이 바다를 보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공간. 지수는 빵을 굽고 나는 커피를 내렸다. 우리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참 따뜻했다.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요? 지수가 묻자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웃었다. 굳이 필요할까? 왜요? 우릴 부르던 수많은 이름들이 우릴 상처냈잖아. 이젠 아무 이름 없이도 우린 우리가 될 수 있어.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파도 소리만 들리는 작은 공간에 조용히 커피 향이 퍼졌다. 이름 없는 가게. 하지만 찾아온 이들은 그 향에서 뭔가를 기억하게 된다. 잃었던 감정, 지나간 사람, 혹은 사랑의 다른 얼굴. 그날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기울 무렵 한 여자아이가 카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청바지에 큰 후드티, 머리는 질끈 묶은 채 눈가엔 묘하게 번진 화장이 있었다. 나는 커피 머신을 닦던 손을 멈췄고 지수는 오븐 앞에서 고개를 돌렸다. 어서 오세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그 아이는 한참을 주위를 둘러보다 작게 입을 열었다. 여기 실연한 사람을 위한 커피도 있나요? 순간 지수와 나는 동시에 눈이 마주쳤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다가가 말없이 그 아이를 창가 자리로 이끌었다. 있어요, 사실.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마시러 오거든요. 그 아이는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땐 쓴 커피가 조금은 위로가 되잖아요. 나는 조용히 드립포트를 들었다. 그럼 실연 라떼 한 잔 갑니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별 쿠키도 곁들여 드릴게요. 울고 나면 달콤한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전 오늘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차였어요. 카톡도 전화도 다 막혔고 나만 바보처럼 붙잡고 있었어요. 지수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나도 커피잔을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여긴요. 이별한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진짜요? 지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사랑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 순간 바깥에서 파도가 한 번 크게 부딪혔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물은 그저 함께 흘러가는 걸로 충분했으니까. 그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을 때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요.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남은 눈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긴 처음이든 두 번째든 10번째든 상관없이 새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커피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그런 커피가 있어요? 지수가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다. 있죠. 우리도 그걸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살다 보면 사랑이 끝났다고 믿는 순간이 와요. 그게 인생의 종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조금 긴 쉼표일 뿐이더라고요. 그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두 분도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지수가 나 대신 대답했다. 우린 한참 돌아서야 겨우 마주봤어요. 세상은 우릴 이상하게 보겠지만 우린 서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러니까 이 커피는 그냥 시작이에요. 너의 이야기로 채우는 건 내 몫이고. 그 아이는 다시 커피를 들며 작게 웃었다. 그럼 저도 시작해 볼래요. 창밖으로 파도가 천천히 밀려들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고 가게 안엔 아무 간판도 없지만 누구보다 분명한 향기와 온기가 있었다.
처음보다 아름다운 두 번째 시작. 손님이 하나둘 더 들어오던 그때 문 쪽에서 조용히 누군가가 다가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손에는 따뜻한 수건을 들고 지수였다. 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는 전보다 훨씬 길어져 있었다. 부드럽게 어깨를 감싸며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참 따뜻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서늘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고요하고 단단한 오랜 시간 안쪽에서 스스로를 치유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 어서 오세요. 지수가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자리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한 손님이 물었다. 메뉴가 따로 있나요? 지수는 웃었다. 마음에 따라 드시는 게 메뉴입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는 여전히 시 같은 말을 한다. 그녀가 내 옆으로 왔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머리 많이 길었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자를 이유도 없으니까요. 그 말은 떠날 이유도 없다는 거야? 지수는 대답 대신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따뜻했고 무겁지 않았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바깥에선 바람이 파도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순간이 우리의 진짜 다시 시작기라는 것을. 시간이 더 흘렀다. 봄이 지나고 여름 햇살이 창을 넘기 시작할 무렵 지수는 어느 날 조용히 내게 물었다. 형부는 결혼 다시 하고 싶어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그냥 지금 이대로도 충분한데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는 건 괜찮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우린 서로의 하루를 함께 보내고 같은 집에 잠들고 같은 창밖을 바라보잖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지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말 좋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 어떤 증명서도 없었고 축의금도 드레스도 웨딩 사진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매일 아침 커피 내리는 시간이 있었고 빵 굽는 향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밤마다 서로에게 묻는 말이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그 질문 하나에 우리 관계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세상은 종이 위에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마음 위에 남은 온도를 더 믿기로 했다. 이 작은 섬에서 이름 없는 카페에서 우린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진심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54화 편지를 쓰는 커피숍. 우리가 이 섬에서 조용히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편함에는 매달 낯선 이름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면서요? 그곳에선 누구든 이해해준다 들었어요. 그 사람과 이별한 후 처음으로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요. 지수는 하나하나 펼쳐보며 때론 울고 때론 웃었다. 우린 함께 앉아 밤마다 조용히 편지를 썼다. 당신의 아픔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언젠가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로 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떠난 자리는 당신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비워진 걸지도 몰라요. 커피 향이 당신 마음까지 닿기를.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우린 그렇게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었다. 지수는 말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 편지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여전히 치유 중이니까.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줄 수 있지.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 속 작은 등불이 되고 있었다. 바다 냄새 나는 편지지에 커피 자국이 은은하게 번진 진짜 이야기들. 그건 우리가 쓴 가장 진심 어린, 가장 사랑스러운 책이었다.